칸트가 생각한 도덕과 자유의 관계. 칸트가 생각한 도덕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도덕법을 지켜 의무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다. 도덕법은 정한 명령인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여겨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정한 명령에 따를 때만이 진정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가업 명령에 따른 행동은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이익이나 목적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진정 자유로운 행동이 아니다. 내 의지가 나 아닌 외부의 힘, 주변 환경의 필요나 그때그때 생겨나는 내 바람과 욕구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 즉 자신이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만이 본성과 환경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한 법칙은 특정 욕구나 바람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칸트의 자유와 도덕의 엄격한 개념은 일맥상통한다. 자유로운 행동, 즉 자율적인 행동이란 도덕적인 행동, 즉 정한 명령에 따른 행동과 동일한 하나의 개념이다. 도덕과 자유에 관한 이런 사고방식에 입각해 칸트는 공리주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특정 이익이나 욕구, 행복이나 공리 등을 도덕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노력은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결코 의무가 아니며 그저 특정 이익을 쫓아 행동할 필요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익에 기반을 둔 원칙은 언제나 조건적이며 도덕법이 될 수 없다. 칸트 철학에 대한 질의응답. 칸트의 도덕 철학은 강력하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특히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당신이 여기까지 잘 읽어왔다면 몇 가지 의문이 들 것이다. 흔히 품는 주요 질문 4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칸트의 정한 명령은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서 존중하라고 말한다. 이는 성경의 황금률,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와 같은 말인가? 대답. 아니다. 황금률은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가라는 상황적 요소에 의존한다. 정한 명령은 그러한 상황에서 탈피해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욕구나 바람과 상관없이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존중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동생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고 가정해보자. 연로하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머무는 어머니가 동생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하자. 당신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어머니가 충격과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사실을 숨겨야 할지 고민한다. 무엇이 옳은 일일까? 황금률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런 처지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가? 물론 그 답은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차라리 모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이 어머니라면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래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지 모른다. 하지만 칸트에게 이 질문은 잘못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당신은 또는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이성적 존재,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대한다는 것의 의미다. 칸트가 생각하는 존중은 연민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정한 명령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의 기분을 걱정해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어머니를 이성적 존재로 존중하기보다 어머니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질문 2. 칸트는 의무에 응답하는 것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의무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법칙을 지킨다는 의미인데 법칙에 대한 복종이 어떻게 자유와 모순되지 않을 수 있는가? 대답. 의무와 자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을 본인 스스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함께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성은 도덕법에 종속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법을 정한 주체이며 바로 그 이유로 그 법에 종속되는 데 있다. 우리는 정한 명령에 따름으로써 우리가 선택한 법을 지키게 된다. 자신이 만든 법에 스스로 종속된다는 조건 하에서이긴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그 보편적 법칙을 만드는 능력에 있다. 질문 3.
자율이 자기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미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도덕법을 선택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정언명령이 자기 의지의 산물이라면 사람마다 정언명령이 서로 다르지 않을까? 칸트는 사람들 모두 똑같은 도덕법에 동의하리라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성적 사고가 다르니 저마다 다른 도덕법에 도달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대답. 도덕법을 정할 때 우리는 당신 혹은 나라는 특정인으로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의 소위 순수 실천 이성의 참여자인 이성적 존재로서 선택한다. 그러므로 도덕법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생각은 오해다. 물론 우리가 특정 이익, 욕구, 목적에 따라 사고한다면 저마다 여러 원칙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도덕 원칙이 아니라 단순히 이해타산을 고려한 원칙일 뿐이다. 우리는 순수 실천 이성을 발휘할 때 특정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누구나 순수 실천 이성을 발휘한다면 동일한 결론, 유일하고 보편적인 정언명령에 이른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유의지와 도덕법에 따르려는 의지는 같으며 하나다. 질문 4. 칸트는 도덕이 이해타산을 고려한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며 정언명령의 형태를 취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덕이 권력과 이익의 추구와 별개로 존재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 뇌 영상이나 인지신경과학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음을 밝혀낸다면 그럴 경우 칸트의 도덕 철학은 틀렸음이 입증되지 않을까? 대답. 의지의 자유는 과학이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도덕도 그러하다. 물론 인간은 자연 영역에 살고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손을 들어 투표할 때 내 행동은 근육, 신경, 시냅스, 세포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사상과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칸트는 우리 자신을 두 가지 관점, 물리와 생물이라는 경험 영역과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라는 예지적 영역에서 동시에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위의 질문에 더 자세히 답하기 위해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관점은 우리가 인간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바라볼 때 취할 수 있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성적 존재는 자신을 주시할 수 있는 관점과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다. 우선 자신이 감각적 세계에 속해 있는 한 자신이 자연 법칙 타율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예지적 세계에 속해 있는 한 자연 법칙과는 독립적인 경험이 아닌 오직 이성을 토대로 한 법 아래에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두 관점의 대조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대조와 같은 맥락에 있다. 대조 1. 도덕, 의무 대 경향성. 대조 2. 자유, 자율 대 타율. 대조 3. 이성, 정언 명령 대 가언 명령. 대조 4. 관점, 예지적 영역 대 감각적 영역. 자연 존재로서 나는 감각 세계에 속해 있다. 내 행동은 자연 법칙 및 원인과 결과라는 규칙적인 패턴으로 결정된다. 이는 물리, 생물, 신경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인간 행동의 한 측면이다. 한편 이성적 존재로서의 나는 예지적 세계에 살고 있다. 여기서는 자연 법칙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내가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른 행동이 가능하다. 칸트는 이 두 번째 관점, 즉 예지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자신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감각 세계의 원인들로 인한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때, 그리고 그것이 이 기능을 담당할 때 자유롭기 때문이다. 내가 오로지 경험적 존재일 뿐이라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내 의지의 행사는 늘 어떤 이익이나 욕구에 좌우된다. 모든 선택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타율적 선택이 될 것이다. 내 의지는 결코 1차 원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1차 원인의 결과이자 이런저런 충동이나 경향성의 도구가 된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한 자신을 단순히 경험적 존재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예지적 세계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며 의지와 자유를 그 결과인 도덕과 관련지어 인식한다. 그렇다면 정원 명령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오로지 자유로운 생각이 나를 예지적 세계의 일원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지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을 단지 대상이 아닌 행위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이런 생각에 진정 반대하며 인간의 자유와 도덕적 책임은 완전히 착각이라고 주장한다면 칸트의 설명으로는 당신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자유와 도덕에 관한 이해 없이는 우리와 우리의 삶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관점, 즉 행위자의 관점과 대상의 관점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칸트는 생각했다. 그리고 일단 그러한 관점의 힘을 알게 된다면 자유의 존재 가능성을 왜 과학이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는지 알게 될 것으로 보았다. 칸트 역시 우리가 늘 이성적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음을 기억하자. 우리가 오로지 예지적 세계에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오로지 이성적 존재일 뿐이고 자연의 법칙과 필연성에 종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의지의 자율과 예외 없이 일치할 것이다. 우리는 필연성의 영역과 자유 영역이라는 두 관점의 세계에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과 존재해야 하는 방식 사이에 잠재적 격차가 있다. 달리 말해 도덕은 경험적이지 않다. 도덕은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 도덕은 세상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과학은 아무리 강한 힘과 통찰력을 지녔어도 감각 영역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도덕적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 칸트는 이렇게 썼다. 어리석은 사람의 이성으로 자유를 온전히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듯이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철학으로도 불가능하다. 그가 오늘날 세상에 있다면 아무리 인지 신경과학이 정교하다고 해도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을 것이다. 과학은 자연을 연구하고 경험 세계를 탐구할 수 있지만 도덕 질문에 답을 하거나 자유의지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 도덕과 자유는 경험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으로 도덕과 자유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도덕적 삶을 이해할 수 없다.